제가 정년을 하고 그 중국사와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옛날 얘기나 한시 같은 것을 좀 소개해 드릴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망설였었는데, 근데 이방에 오시는 분들이 이 방 이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보다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곤 했는데, 이 회원님들께서도 혹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방 이름 완월산방, 이 완월산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지식인들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그 유가를 숭상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식인이라고 일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삶은 대개가 도가적이었었어요. 도가하면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도가적으로 사신 분들은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몇몇 예를 든다면 그 지산자락 삼청에서 사시던 남명 조식 선생님 같은 분, 그분이 그 도가적인 시조가 있죠.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시조가 있죠. 두류산 양단수를 예딛고 이제 보니 도왔던 맑은 물에 산영이 잠겼으라. 아야야 물은이 어디냐 나는 얘기가 하노라. 그런가 하면 그 화담 서경덕 선생 같은 분도 도가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경덕 선생이 그 도가적인 시가 또 있죠. 시조 뭐죠? 마음이 어리노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은 산에 어느니 모랴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역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가 있죠. 그리고 그 담양의 소세원을 짓고 사셨던 소세 양산보 선생님 같은 분도 도가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담양의 그 소세원은 아주 이제 관광지가 되어버렸죠. 그런가 하면 조선 초기에 명재상으로 청백리로 유명한 방촌 황희 선생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파주에 가면 반구정이라고 있죠. 그 강가에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반자가 동반한다 그럴 때 반자거든요. 구는 갈매기 구자고, 그러니까 갈매기와 함께 살겠다. 진짜 그 강가에는 갈매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그 이 방촌 선생은 남원에 있는 광안루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황희 선생님은 좀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주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고려에서 벼슬을 하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합니다. 그때 이제 그 고려의 유신들이 두문동으로 가서 은거를 합니다. 그때 이 방촌 선생도 거기 가서 은거를 해요. 그런데 그 두문동에 계신 분들이 이제 두문동 72현이라고 하는데, 그 72라는 말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두문동에서 은거하시던 분들이 방촌 선생 보고, 야 당신은 젊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선에 가서 벼슬을 하라. 너는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천선생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고려의 이제 유신들이 이성계를 따르던 분들이 조선에 가서 벼슬을 하면서 태조 이성계에게 방촌 황희를 불러다 써라.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이 황희를 부릅니다. 그때 이제 황희가 못 이기는 체하고 조선 전국에 나가서 출사를 해가지고 벼슬을 해요. 태조 이성계가 구태타를 일으켜서 왕을 하는데 6년을 조금 남깁니다. 7년을 채 못해요. 그리고 정종한테 남기죠. 그 정종이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태종이 이방원이 태종이 3대 왕이 되죠. 그 이방원이 이제 태종인데 그 태종이 이제 그때 이 방촌 선생이 황희가 이조판서를 했어요. 근데 이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의 세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 이 방촌 황희가 세자의 비행을 비호하면서 극력 반대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왕이 좀 못나면 어떠냐. 신하가 잘 모시면 되는 것이지 왕은 그게 관계없다. 그러면서 원칙론을 주장합니다. 응? 장자 세습인데 그리고 지금 세자로 책봉되어 있는데 그 원칙을 벗어나서 세자를 폐하고 차자에게 왕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극력 반대한다. 그러니까 태종이 황희를 그냥 내버려두고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황희를 폐서인시켜서 귀양을 보냅니다. 폐서인이 뭐예요? 모든 벼슬을 다 뺏고 서민을 만들어서 쓱 쌍놈을 만들어서 남원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황희가 남원에 가서 뭐 어떻게 사느냐 하면 도가적으로 사는 거예요. 응? 강가에 땅을 파가지고 정원을 만들어요. 그 황희가 이제 손수 땅을 파서 정원을 만들고 있으니까 남원 의원님이 황희의 그 인간됨됨에 취해가지고 관노를 보내주고 자금을 대주고 해서 광안로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좀 멍텅구리 같은 남원 의원은 황희가 무슨 죄인이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고 해서 구박하고 응? 그런 원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태종이 황희를 귀양 보내놓고 바로 양녕대군은 세자를 폐하고 충녕대군 세자를 바꿉니다. 그리고 충녕대군에게 바로 왕위까지 물려줘요. 그래서 충녕대군이 세종입니다. 그때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정치를 잘 하려면은 남원의 귀양가에 있는 황희를 불러다 쓰라고 추천한다. 황희를. 그래서 세종대왕이 황희의 모든 죄를 사면하고 모든 관작을 복작시킵니다. 그리고 옛날 반작 그대로 주는 거죠. 그리고 부릅니다. 그때 황희가 안 나갑니다. 벼슬길에 나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세종이 세자 되는 걸 자기는 반대했고 또 자기가 반대한 왕의 신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갑니다. 근데 세종이 자기 아버지가 구원한 신하이고 그러니까 굳이 황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부르고 그러니까 황희는 못 이기는 채하고 또 나갔어요. 나가서 세종 밑에서 벼슬을 합니다. 그때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삼정성, 정성을 24년간이나 해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이 정성을 24년을 한 아주 장기 집권을 한 분이죠. 그만큼 이 황희에게는 그만한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남원에서 그때 잘못해준 의원님들 어떻게 됐을까? 잘해준 의원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져요. 아마도 잘해준 의원님은 영전시켰을 거고 못해준 의원님들한테는 좌천 내지 아마 왼수갑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 광환루를 말이에요. 중국에도 없는 아주 표본이 될 만한 도가적인 사원이라는 거죠. 사원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신선사상을 구현해놓은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안루, 광안전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면 달나라에서 이 옥황상제가 사는 집을 광안전이라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궁이죠. 궁을 광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나라 광안전에서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을 내려다 보면 은하수가 중간에 있고 그 은하수 속에는 신선이 사는 삼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인간이 사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 삼신산에 우리가 북내산, 방장산, 영주산을 이릅니다. 그 광안루를 가보면 말이에요. 광안루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동문이 있고 여기 남문이 있고 여기 북문이 있습니다. 그럼 광안루가 이렇게 있어요. 있고 여기 춘향사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 호수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오작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광안루예요. 여기 섬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삼신산입니다. 요 호수는 뭘 뜻해? 은하수입니다. 그리고 요 산이 세 개 있어요. 요게 동래, 방장, 영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래정, 방장정, 요 영주 각이에요.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가보니까 요 영주각은 없어졌더라고요. 요 동래, 방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안루, 옥황상제가 사시는 광안루에서 내려다 보면 은하수가 있고 거기에 삼신산이 있습니다. 신선이 사는 삼신산이 있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여기 완월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완월산에 우리는 완월정이라고 그러고 완월정을 지어놨어요. 이 완월정 앞에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완월정은 뭐 어떤 뜻이냐면 인간들이 달을 감상하는 곳 이런 뜻이겠죠. 달을 감상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달을 감상하려면 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닙니까? 광안루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을 여기서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근물이 북향을 지어야 돼요. 광안루를 향해서 지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상향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광안루는 북쪽에다 지어놓고 그 아래 은하수가 있고 삼신산이 있고 그럼 그 아래 인간이 살면 이 완월정은 어디를 향해서 지어야 돼? 광안루를 향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안루가 동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바로 이게 섬진강 강가에 있잖아요. 광안루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광안루는 상징적인 달이지 진짜 달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진짜 동쪽에서 달이 떠오르는 달을 진짜 달을 감상하려면 진짜 달을 봐야죠. 그러니까 동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월정에서 떠오르는 달을 보면 아주 멋있을 거예요. 이쪽이 지리산 자락이거든요. 지리산 넘어서 떠오르는 달을 보면 아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수가 바로 이게 이제 이것도 여기서 흘러내 이것도 은하수인데 이 호수에 아마 달이 비칠 거예요. 이런 큰 궁전 같은데 뭐 이런 거면 문이 어디 있는 정문이 어디 있냐면 대개가 남문이 정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안루는
동문이 전문. 이유는 왜? 달을 맞이하는 문이다. 달을 맞이하는 문이니까 동문이 전문이에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동문이 아닙니까? 강가에. 동문이 전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좀 제 방이 이제 여기가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 방 이름이 만월산방이에요. 그냥 만월산방은 만월산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냥 만월산방 그러면 무슨 뜻일까? 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해설을 합니다. 인간이 이상향을 그리면서 사는 집, 이상향을 그리면서 사는 곧 뭐 이런 의미를 하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신선은 아니셔도 말이에요. 최소한 이상향을 그리면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에 계시는 시간만은 최소한도 말이죠.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세요? 광안루에다 이런 말씀을 더 드리면 광안루가 말이죠. 70년대 초반까지만 돼도 여기 가보면 아주 신비로웠어요.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안이 전부 다 숲속이에요. 숲속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런데 보면 여기가 특별히 여기가 둘레가 동백나무와 대나무를 아주 빽빽하게 했었어요. 요 섬도 요 둘레가 다 동백나무하고 대나무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안 바깥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 물론 광안루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안에 사람 있는 거 보이죠. 또 여기서도 이 루에 올렸으면 봉내 이런 데 올렸으면 광안루가 보이죠. 그렇지만 이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 여기서 이렇게 그 정도로 빽빽하게 숲이 우거졌어. 그래서 아주 신비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신선이 살 것만 같은 착각이 있다겠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70년대 후반, 80년대 후반 이때 두 번이나 대폭적인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그걸 다 망쳐놨어요. 그때 여기 있는 나무들 잡목들 다 뽑아내고 잔디 심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에는 여기 길도 그냥 널찍널찍하게 해놓고 거기다 뭘 심어놨어? 뭘 했어요? 마사파다 부어놔서 아주 길도 깨끗이 정리를 해놨죠. 여기도 여기가 제일 여기 축대에 가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다 뽑내고 축대를 다 정비하면서 나무 다 뽑아내버렸어요. 여기도. 그래서 아주 삭막한 곳을 만들어놨어. 어디 신선히 살 것 같지가 않아. 아주 망쳐놓은 거죠. 이거 왜 이랬어요? 무식한 사람이 정비를 해서 그래요. 신선 사상이 알고 광안루가 어떤 무엇이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거 정비를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했어요? 그냥 정원 만드는 사람이 와서 정원이로 꾸며놨어요. 애들 놀이터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막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완전히 버려놨죠. 제가 그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 몇 번인가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 다 뽑아내버리고 그랬는데 갈 곳이 못해. 그래서 그 뒤는 제가 안 가요. 그 이전에는 참 자주 갔었어요. 한 신비하고 좋아 보여서 그랬었거든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신선사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신선사상은 전국시대 초반에 전국시대에 나온 동양에만 있는 사상입니다. 뭐 신선사상 이게 뭐 서양에도 있긴 있지만 이 동양의 신선사상과 아주 전혀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은 게. 이 신선사상은 처음 만은 이게 전국시대 때 나왔는데 전국시대 때가 어느 때이죠? 어느 시대쯤이면 뭐 대강 짐작들 하세요. 중국의 말이죠. 역사를 볼 것 같으면 하, 고대 날의 하, 은, 이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어? 진나라, 한나라가 있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언제 생긴 나라예요? BC 1144년에 생긴 나라예요. 실제 이 두 나라가 이것보다 훨씬 전에 이 은나라 시절에 제후국기로 있었어요. 이따가 이제 이 제후국이었다가 지 본나라를 그냥 쳐들어가서 망치고 두 나라가 정식 성립됐죠. 이게 이때라는 얘기예요. 1144년이면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잘 나갔는데 이게 이제 BC 770년 이때부터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라고. 이 춘추시대라는 이때 춘추시대 요게실이 또 BC 453년까지를 춘추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나가서 BC 221년까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우린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이 춘추 전국시대가 550년이요. 이게 얘네가 여체가 중국 역사를 몰랐을 때는 춘추 전국시대 그러면 아주 좋았던 시절로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이때 아주 못된 놈 시대. 아주 못된 시대. 이때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춘추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있으면 수도권을 누가 하느냐면 왕이 직접 다스려. 그걸 주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나라들을 나머지 땅은 이렇게 분봉을 해줘. 이렇게 나눠줘. 여러 이렇게 나눠줘. 누구에게 나눠주느냐면 여기 처음에 주나라를 세웠던 이 전체 주나라를 세웠던 왕이 자기 동생이나 뭐 삼촌이나 사촌, 동생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이걸 갖다 제후국이라고 그래요. 제후국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나라예요. 근데 이 왕이 여기는 그 제후가 다스려. 다스림인데 그 제후는 세습제예요. 여기 왕도 세습, 여기도 왕도 제후도 세습이니까 처음에는 뭐 사춘, 뭐 이춘, 뭐 육춘, 삼춘 뭐 그랬었지만 이게 세월이 가만히 100년, 200년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엔 친족 관계가 아주 두터운 관계였었지만 나중에 촌수가 멀어져. 뭐 수십 촌, 100촌 이렇게 됐죠. 그렇게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들 간에 친족 관계가 뭐 상실됐다고 그러니까 없어지죠.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뭐가 좀 어려워. 사는 게 어려우면 이쪽을 쳐들어가서 뺏어와. 뺏어서 뭐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서로 쌈박질이 일어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왕권이 있는데 싸움하지 말라고 그러면 싸움을 안 했는데 이 왕권이 이게 여기 미치지를 못해. 그래서 서로들 다 싸움을 해서 주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쟤네들이. 그래서 사방에서 다 싸움을 해. 그때를 이 770년 BC 700 이때부터를 싸움하기 혼란하게 빠지기 시작하는 이때를 춘추시대라고 그래요.
이 춘추시대. 그럼 여기는 그 어떤 여기도 매한가지. 근데 여기는 왜 중간에 나누느냐?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하고. 이때 춘추시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말로 1800개. 그리고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각 군 단위가 나라야. 그 나라들이 서로 이웃 나라하고 싸워. 싸워서 이겨서 이제 평합까지 이렇게 크게 커져. 그렇게 커져. 커져서 요때가 되면 7나라로 뭉쳐져요. 이렇게 큰 나라가 돼요. 큰 나라가 돼서 7나라가 돼요. 이게 5나라, 7나라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7나라가 요 주나라까지 합치면 뭐가 돼? 8나라가 되죠. 요때부터 그 8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요때가 되면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 진나라가 통일하는 거예요. 진나라가. 진시황이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요때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춘추시대라는데 7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춘추시대야. 7나라가 돼서 하나로 될 때까지는 전국시대야. 이걸 그럼 왜 춘추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공자와 노자는 춘추시대 말기 사람이에요. 맹자와 장자는 전국시대 초기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가 춘추시대 말기 사람인데 춘추시대 큰 나라가 그냥 서로 쌈박질을 해야 되니까 혼란한 시대니까 공자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혼란한 그 역사를 정리를 해서 써요. 그래가지고 후세에는 이런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교육용 교과서를 만들어낸 게 춘추.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에요. 노나라가 그 산동반도 거기에 있는 나라였는데 공자가 노나라 역사를 써요. 노나라 역사가 바로 이쪽이 귀퉁이에 있는 나라이 전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써놓은 역사책이 후세들을 교육용으로 써놓은 역사책이 제목이 춘추의 역사책이에요. 책 제목이. 그래서 공자가 요때까지 써놓은 역사, 자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써놓은 역사, 그 역사책이 춘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춘추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국시대라고 그래요. 왜 전국시대라고 그러냐면 이 한나라 초기에 유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향이라는 사람이 이 전국시대 때 공자가 써놓은 그 이후 요때 얘기를 써놓은 게 전국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책이란 책자가 이렇게 됐는데 이 책은 뭐예요? 술수예요. 술수. 이 전시대 때는 나라가 좀 커진 상태에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서 싸움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설치느냐면 책사들. 그러니까 모사꾼이죠. 그냥 왕을 찾아가서 이 나라한테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술수를 부리는 자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 춘추시대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 전국시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소진이, 장인이 뭐 하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 그래서 전국책은 뭐냐면 그 사람네들의 전기를 써는 게 술수만 우치 술수를 부려는 누가 어떤 술수를 부리고 누가 어떤 술수를 부리고 하는 그 전기를 써놓은 책이 전국책이야. 전국책. 그래서 그 전국책에 들어있는 기간을 전국시대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노자는 춘추 말기, 장자는 전국 초기예요. 이때 전국시대가 어떻게나 혼란하고 그냥 그랬던 시대인데 장자가 나타나서 야,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니까 이 세상을 좀 등지고 아주 뭐 이렇게 유유자적한 세상사를 잊고 사는 방법은 없냐 뭐 이런
걸 대해서 책을 쓴 게 장자입니다. 장자. 이 장자라는 책에 바로 이 신선 사상이 있다 이거죠. 응? 그래서 장자라는 책에 보면 이 신선이라는 말은 없고 신인, 진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신선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국시대 때 초기에 이게 나왔으니까 장자라는 책이 나왔으니까 그 책이 요새 시기로는 베스트셀러예요. 많은 사람이 읽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신선 사상 그러니까 노장자의 사상에 깊이 빠져듭니다.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빠져들어요. 그래서 신봉해. 그래서 이 신선 훈련을 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을 방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 방사가 아주 활동이 대단했고 이 삼신산을 찾아라, 뭐 불로초를 찾아라 이런 게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이 전체를 다 통일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통일을 해. 통일해놓고 진시황이 어떻게 됐냐면 통일해서 이제 느긋했겠죠. 느긋하니까 그때 진시황이 뭐냐면 신선 사상을 신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사를 불러서 삼신산을 찾아라, 불로초를 찾아라, 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죠. 이 진시황은 그것뿐만 아니라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했어. 이게 신선이죠. 그래서 그 진인에 대해서 신선에 대해서 뭐 찬양하는 글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칭송한 뭐 그 글을 쓰게 하는 거와 같죠.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여기 산동반.